예. 1,400원 예. 초반대에서 1,450원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은 저는 시장에 좀 심리적인 쏠림 현상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좀 최근에 좀 되돌려지는 과정이다.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를 표현하는 가장 큰 거시경제 지표는 상대금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다. 예, 투자 지형도 상에서 놓고 보면 자본의 유출이 촉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스피 5천까지 띄우겠다는데 정부에서 그거 믿고 들어와 줄만 하지 않나요? 외국인들? 최근에 동향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우리 주식에 대해서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1,400원대로 올라서느냐 마느냐인데 우리 증시가 떨까요? 좋아할까요? 느낌상. 뭐 수출 기업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위험 회피 국면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가는 상황들은 주식 시장에서는 부정적이죠. 만약에 그동안 이렇게 환율 뭐 과하게 급등이나 급락 이런 어떤 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뷰를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또 이제 살짝 이제 한번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자료도 많이 갖고 오셨는데 한번 쭉 한번 풀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의문점 여쭤볼게요. 예, 그러시죠. 네. 먼저 그 최근에 환율 동향 차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1분기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서면서 추가 상승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480원대 중반에서 추가 상승이 막혔고요. 네. 4월 9일 날을 정점으로 해서 이후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그러니까. 2, 4분기에 예.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뭐 최근에 다시 조금 그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2, 4분기 중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고점에서 크게 후퇴했었다. 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와 같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그 고점에서 후퇴는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와 강세 후퇴가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발 무역 압박의 영향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에 보면은 미국발 무역 압박들은 해당 통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관세 두드려 맞으면 뭐 그 위안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약세로 가기 바빴는데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4월 이후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의 하락에서는 예나 대만 달러 원화가 거꾸로 미국발 무역 압박에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소위 이야기하는 그 프라자 협정의 데자뷰를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결국 이제 미국이 그 이들 아시아 통화들 무역 수지 흑자가 상당한 아시아 국가들의 강세를 압박을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그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 놓고 보면 이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 이외에 국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투자 지형도가 다소간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첫 번째 있었고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5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의 해외 투자 자금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8월달부터 금년도 4월달까지 주구장창 대규모 순매도를 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 주식 순매도가 네. 5월달 이후로는 순매수로 일정 부분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수급 개선 요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그 무역 압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흑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상 수지가 개선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예. 뭐 무역 수지 동향과 관련해서는 뒤쪽에 다시 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350원대 정도 예. 수준에서는 그 탄탄한 하단 지지력을 보이면서 추가 하락이 막힌 이후에 최근에 글로벌 달러와 지수가 뭐 97, 96대를 오가던 글로벌 달러와 지수가 98대로 반등을 하면서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쪽으로 쏠려있던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추가 하락 기대가 최근에는 좀 되돌려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돌려지고 있다. 그동안의 달러 약세를 되돌리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유진님께서는 현재의 달러 강세는 그동안 약세에 대한 어떤 조정 차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뷰는? 일단 양쪽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드라이버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드라이버는 사실은 글로벌 달러와 동향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달러화가 뭐 지난해 한 110
정도에서 가파르게 96, 97까지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그랬고. 현재 수준에서 뭐 98로 반등한 현재 수준에서 추가 반등과 또는 추가 하락의 양쪽 요인이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달러와 같은 글로벌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살폈을 인덱스 때. 기준으로는 약세와 네, 강세 네, 요인이 네.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달러 대 원화 환율만 놓고 보면은 예.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화두가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즉 추가적으로 글로벌 달러와 강세 후퇴를 쫓아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하락, 원화가 추가 회복세를 보였는데 예, 1,400원 예. 초반대에서 1,450원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화두들이 사실은 저는 뭐랄까 시장의 좀 심리적인 쏠림 현상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그런 쏠림 현상이 지금 최근에 좀 되돌려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뭐 큰 어떤 물줄기는 다 방금 멘트를 다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달러 시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뭐 한 98 올라선 99 근방에서 99만 돌파되면 이게 다시 100 이상으로 세 자릿수로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동안 여기서 조금 이러다가 다시 달러 약세에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 들어서 익숙했던 추세가 재개될 수도 있겠고 하는 양방향이 열려 있는 반면에 우리 달러 환율은 여기서 1350원으로 팍팍 치고 갈 그게 어떤 잘 안 보인다. 동력이 좀 굉장히 좀 약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1400 올라서서 1420, 30도 뚫고 또 우리가 불과 작년 말쯤에 막 걱정했던 몇 달 전만 해도 걱정했던 야 이랬다 1500원 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뭐 1,500원 위로까지는 전혀 보질 않고 있고요. 만약에 글로벌 달러가 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등을 한다, 100 근처까지 올라선다라고 한다 그러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400원대로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반등세의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1,415원에서 한 20원 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항. 그동안에 1,485원에서 1,350원까지 빠졌던 거에 한 50% 되돌림 레벨 정도가 한 1,415원에서 한 20원 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를 1차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기야 지금 두 번째 페이지 3번 자료 보니까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원화 환율하고 겹쳐놓으니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불구하고 방향성은 같지만 방향성은 그럼에도 같은데 불구하고 달러 약세를 그만큼 우리 서울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하네. 예, 그렇습니다. 어, 뭐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이와 같은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를 표현하는 가장 큰 거시 경제 지표는 상대 금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로 보나. 기준금리로 보나 시장금리로 시장금리로 보나 미국 금리가 보나. 절대적으로 높다. 높은 상황들이고요. 결국 이와 같은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투자 지형도 상에서 놓고 보면은 자본의 유출이 전반적으로 물론 단기적으로는 유출세가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봐서는 투자 자금의 흐름이 아웃플로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 촉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개인 투자가가 저인데 예. 달러를 살까요? 어. 라고 물으면은 예. 그냥 사서 장기 채권에 묻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장기 연간 금리 차이가 한 1.5% 2% 납니다. 한 10년 묻어 놓으시면은 우리나라 원화 10년짜리 국채 사는 것보다는 미국채 10년짜리 사는 게 한 1.7% 연율로 정도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서로 조정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조정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답변을 식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예. 뭐 그게 이제 사실은 금리 차이가 기본적인 어떤 투자자들의 투자 지형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도 하겠네. 그 트럼프 그 영주권 준다는 게 그 얼마예요, 그 미국에? 그 부분은 잘. 아싸라게 뭐 그 정도 돈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아예 뭐 가서 영주권 얻고 그 돈 갖고 미국 국채 박아두고 이자로 생활하면 하겠다. 뭐 실제로 그 제가 이제 CT에 나오기 전에 네. 했던 게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쪽에 개인 투자가들을 상대로 해서 어드바이저리 업무를 했었었는데 가장 사실은 그분들인데 한 단어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와 같은 금리 차이였습니다. 금리 차. 장기 금리 차이라는 부분들이 투자 지형도에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리 환율도 신기하지만 달러엔 환율도 신기해요. 나 이거 140 밑으로 갈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150으로 다시 가자 그러네요, 이거. 지금 CPI도 높고 하던데. CPI가 최근에 이제 조금 둔화가 됐죠. 어저께 발표된 CPI가 앞서서 보다는 조금 더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긴 해서 3.5%, 3.2%인가 3.3%로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뭐 그 일본의 기본 인플레이션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 그 정책 당국자들이 쳐다보는 부분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기조가 굉장히 단기적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J도 금리 인상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체로 보는 거는 내년도 정도나 가야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 금리로 따지면은 명목 인플레이션이 뭐 3%대 3% 중반 근처에 수렴하는 인플레이션인데 단기 금리가 지금 0.5%이지 않습니까? 네. 실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보정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 후반대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 그 소위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좀 유지할 그런 입장을 계속 우에다 총재가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 관련한 자료도 있네요. 지금 이게 8페이지네. 달러엔하고 미국하고 일본 금리 차하고 이렇게 겹쳐 놓으셨네. 예, 그렇습니다. 예, 겹쳐 놓으셨는데 결국 미국에서 저 초록색이 미국 금리에서 미국 금리 마이너스 일본 금리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측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예, 오른쪽 축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앞서서 있었던 금리 차이에 비해서는 금리 격차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폭의 금리 갭이 존재하고 있고요. 기존에 기대했던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인상이 계속 좀 지연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런 금리라는 동력이 달러 대 예나 환율의 추가 하락, 즉 예나의 추가 회복세를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은 계속 이제 일본의 리테일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이 계속 좀 지속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팀장님, 지금 보니까 자료에 4월 17일 현재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예, 그렇습니다. 최근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데이터는 제가 어저께 밤 기준으로 해서 캡처를 오늘 방송 준비하시면서 7월 17일자로 예, 7월 17일 예, 그렇게 돼 있고. 야, 그러면은 신기한데 지금 저기서 미일 금리 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제 짐작에 저거 30년짜리로 할 것 같으면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요새 30년짜리로 하면은 조금 더 이거보다는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었죠. 더 아래쪽으로 예, 격차가 더 줄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달러엔 환율이 위로 간다. 달러 수요가 생긴다. 아니 슬쩍 이렇게 약간 이 관세 상호 관세 애초에 24% 했다가 뭐 1% 포인트이긴 하지만 25%더 올려가지고 약간 일본이 빈정상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뭐 우리가 국채를 갖다가 미국 국채를 갖다가 더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뭐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 이거 일본 재무상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계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반발은 아마도 내일 모레가 이번 주말에 일요일 날 있을 그 일본의 상원 참의원 선거를 앞둔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개재된 게 아닌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뭐 집권 여당이 상당히 좀 그 열세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예나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협상이 예상과는 달리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예나 약세 요인으로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무역 압박에 직면을 하면서 예나 강세 드라이버로 작용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반대로 그 소위 뭐 프라자 협정 이런 이야기는 완전히 그 물 건너간 이야기가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나 약세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지나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때 4월 2일부터 4월 한 7일, 9일까지 관세 유예한다고 할 때까지 한 일주일 남짓 예. 그 전부터 좀 이렇게 미국 주식도 좀 조정받고 뭐 달러도 약해지고 하던 와중에 4월 2일 날 판때기 들고 나와갖고 이랬던 날부터 한 며칠 갔다가 그게 해서 트리플 약세 무슨 뭐 셀오프, 셀 아메리카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예. 지금 이거 뭐 다 보면 원위치 돼 있고 원위치가 어디야? 주식은 그때보다 더 올라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냥 괜히 그 관세 한번 때렸다고 소위 말해서 저 선수들이 한번 그거 갖고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그냥 한따까리 해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그때 출연해서 잠깐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4월에 그 당시에 그 이제 당시에. 그 소위 그 미국 자산의 약세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나는 과한 것으로 과한 생각을 거다. 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뒤쪽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미국채 외국인 투자 동향을 한번 봐보시면 미국채 외국인 투자 동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지금 페이지로 여기 예. 6페이지네. 네네네. 미국채 외국인 투자 동향을 한번 봐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그 미국 국채의 그 국가별 투자자별 보유 동향인데 국가별 이제 그 투자자의 보유 동향인데 보시면은 4월 달에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4월 달에. 4월 달에 살짝. 3월 달보다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요. 네. 한 370억 불 정도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4월 달에. 그런데 5월 달에 줄어들었던 부분을 거의 다 회복한 상태입니다. 5월에.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보면은 현재 지금 거의 한 4천억 달러 넘게 5천억 달러 가까이 증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는. 예. 지금 위에 이제 숫자가 10억 달러 단위니까. 10억 달러 단위니까. 예. 현재 지금 구조 한 500억 달러, 구조 460억 달러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지난해 연말 대비하면 상당폭 증가한 수준이고요. 고점을 찍었던 3월 말 대비하면 뭐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정 부분은 유럽계 투자 자금들이 조금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서 보시면은 가장 큰 미국 국채 그 홀더가 일본 투자가들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 보유량이 1조 1,350억 정도 된다, 이제. 예. 일본은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상당폭 증가를 했습니다. 저 제일 위에 막대기 큰 노란색이 뭐라고요? 노란색은 기타, 아더즈를 다 합친 거고요. 기타를 다 합친 거고, 맨 밑에 있는 파란색은 일본. 그 다음이 영국이 두 번째 투자자입니다. 아, 영국이 중국 제꼈구나.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뭐 팔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일본이 팔고 나갔다, 중국이 팔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예.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중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보시다시피 오히려 더 늘어났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셀오프가 좀 과다한 우려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쥐었다 폈다 뭐 타코 소리도 들어가면서 약간 조롱도 받아가면서 했는데 뭐 밀당하면서 그럭저럭 잘해오고 있네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트럼프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계산된 네. 전체적인 흐름은 예. 상당히 계산된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한 다음에 이뤄놓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관세만 하더라도요. 기본 관세 10%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호 관세 25%를 들먹거립니다. 상호 관세를 25%가 아니고 줄여가지고 한 10%만 줄여주면 다들 고맙다고 할 판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버렸네. 예, 그러네요. 보복 관세는 아무도 하지 않고 그럼 거꾸로 미국은 물론 이제 일정 부분은 미국의 수입업자, 소비자인데 증가가 되긴 하겠지만 또 일정 부분은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인데도 증가가 될 겁니다. 관세가. 뭐 일정 부분은 해외에서 관세를 걷어들이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이거의 어떤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관세와 관련된 통상 교육 조건상으로는 미국이 얻어간 게 지금 보면은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를 푸틴을 띄워주면서 중국과 적당히 간극을 벌였고 그 사이에 중동의 헤게모니를 다 가져갔습니다. 앞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가서 상당히 좀 속된 말로 개무시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랬죠. 했는데 이 트럼프는 완전히 그야말로 직사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동의 모든 헤게모니를 이스라엘을 앞세워서 이란을 완전히 그냥 누르고 뭐 중동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다 가져갔고 원하는 대로 국제 유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시키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파웰을 압박을 하고 파웰을 사임을 시키고 말도 안 되게 금리를 1%대의 이 금리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예. 저는 실제로 1% 금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 부분 있다. 그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가 없이 트럼프는 금리는 알아서 해 라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현재보다는 장기금리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말 한마디로 흔드는 모습으로 전반적인 시장 금리를 상대적으로는 좀 낮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행동이 없었을 때보다는 낮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좀 길이 좀 엉뚱한 길로 좀 알겠습니다.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하신 자료니까 좀 전에 이제 6페이지는 그렇게 뭐 말처럼 우리가 시황에서 보는 것처럼 관세 부과 이후에 관세 전쟁 이후에 뭐 다른 나라들이 미국채를 뭐 투매를 했다거나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까지 확인 안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아예 다 자료 한번 보죠. 뭐 7페이지는 뭐예요? 요새 또 유로가 은근히 강하던데. 사실 이제 그 지난 2월 달 이후에 글로벌 예. 달러화의 강세 후퇴는 유로화의 회복세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달러화 지수의 한 57% 정도가 유로화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유로화의 회복세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화 회복세의 가장 큰 동력은 사실은 그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의 재정 지출 확대, 특히 뭐 국방 지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지원을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유로존의 금리가 상당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과의 금리 갭이 꽤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는 상당폭 지금 반등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대체로 이제 예상하는 유로존의 잠깐만 경제 지금 저 오렌지색이 유로 달러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렌지색이 유로 달러고 지금 축반전 해놓으신 건가? 아닙니다. 좌축이 지금 유로 대 달러 환율이 좌축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현재 지금 16 얼마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좌축이 지금 유로 달러고요. 1.163인데 우축은 유로 대 유럽 금리, 독일 금리 대 미국 금리입니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 대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과거에는 마이너스 한 3%, 2.3%씩 되었던 미국과 독일 간의 금리 차이가 금리 갭이 현재는 상당폭 줄어들어서 1% 후반대 정도, 1.7%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러니까 쟤들도 지금 결국은 독일 금리가 높은 만큼 유로가 강해지다가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 끝부분에 7월 들어서 다시 유로 달러가 꺾이는 유로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 조금 그 조정을,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가 좀 조정을 받는 형국이긴 한데요. 뭐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유로화 강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추가적인. 예, 또는 유로화는 탑아웃 했다라고 어? 고점 탑아웃 근처에 했다. 고점 근처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나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글로벌 달러화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뭐 저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추가 강세 요인도 있고 또는 일정 부분은 그 추가로 다시금 약세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양쪽 부분이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딜러들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겠다. 지금 저기서 유로를 갖다 롱을 잡느냐, 즉 달러 약세를 베팅하느냐, 다시 유로 숏을 치느냐. 계속해서 달러 7월 들어서 나타났던 유로 약 달러 강으로 붙느냐. 딜러 입장에서는 좀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 뭐 가능한 그런 베팅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데일리로 보면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유로존 경제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폭 많이 개선됐습니다. 유럽도 좋아질 것 같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유로존의 전체 성장률, GDP 성장률 한 0.8% 정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었는데 예. 뭐 금년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걸로 보고 독일 예. 성장률이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로존도 지난해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뭐 대체로 한 0.5%포인트 정도는 지난해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유로화의 지지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버리면은 믿고 잡았으면 그냥 쭉 가버려야 되는데, 야, 이 독일 닥스 30도 뭐 지수 구성하는 게 30개밖에 안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얘도 보면은 야,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거 한데 지금 뭐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마찬가지겠네. 독일 그러나 어쨌거나 독일도 저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야, 세상에 돈 많았구나. 짱 박혀있던 돈들이 지금 전부 다 뭐 주식 살래, 코인 살래, 뭐라도 살래 해서 막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죠. 그죠? 예.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눈에 보이게 뭐 유동성을 풀 만한 게 금융위기 직후나 코로나 때처럼 그런 이벤트는 없었는데, 아니면 이미 풀려있던 돈들이 계속 말을 하고 풀려있던 돈들이 레버리지가 더 커지는 거죠. 회전이 더 커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예. 그다음 슬라이드는 주요 금리 비교. 그러네, 미국이 높네, 절대적으로. 와. 예.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의 달러화 향방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이 지금 금리 차이인 금리 지표인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다른 어떤 나라 주요국 금리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가장 사실은 그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미국 달러화가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그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고, 결국 이 이면에는 상당히 높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2월 달 이후에 달러화 강세의 후퇴, 특히 이제 뭐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률이 가파르게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최근까지 나타난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 지표들 같은 경우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둔화된 수준이지만 다른 비교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조금 이렇게 방금 그 9페이지 주요국 정책금리 국채 수익률이구나. 시장금리구나. 예, 그렇습니다. 미국보다도 저 아래쪽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이런 쪽의 금리 레벨이 오히려 좀 더 사기성이 느껴지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낮다는 특히 느낌. 이제 일본 같은 너무 낮다는 경우에는 느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이 그 환율을 매니플레이션 하고 있다라는 얘기 실제로 시장에서 개입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예나 매도를 하고 달러 매수 개입을 해서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 실질금리를 계속 상당폭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부분들이 예나 약세를 유도하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미국 일부 정책 당국자들이 보고 있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환율을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뭐 일본에 대해서 또는 대만에 대해서 또는 유로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같은 논리들이 우리나라에는 좀 적용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 미국의 무역 압박과 관련해서 원화 강세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환율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키는 원화를 추가적으로 강세로 만드는 요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질금리 물가에 대비한 금리 수준을 보든가 또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동력을 보든가 어느 쪽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환율 매니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먼 나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 페이지가 점도표인데 2월 달에 했던 점도표인데 제시했던 아니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아니, 어제 나온 지표만 해도 아니 뭐 소매 판매 좋아. 뭐 PPI는 뭐 거의 보합 수준이야. CPI는 조금 올랐다 손 치더라도 물가도 그렇게 걱정되진 않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니까 고용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갑자기 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도 전달에는 확 망가졌다 싶었는데 이번 달에 확 또 좋아져 한 달 사이에. 아니 그러면은 딱히 금리를 못 내릴 것 같은데 연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봐보면은 금리 인하에 비교적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인사는 2명이 있습니다. 월러하고 미셸 보우만하고 2명의 연준 이사인데 사실은 특히 보우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매파 인사였었고요. 대표적인 매파였고. 예, 매파였고 그다음에 왈로도 비교적 바이든 때는 매파 쪽이었죠. 매파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그런 인사였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7월 달에 금리 인하 논의가 가능하다.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인사들은 관세와 관련해서 영향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는 금리를 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두고 보자. 거기다가 뭐 지켜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께 밤에 그 뭐야 뭐 블룸버그 뭐 CBS 뭐 등등 한 세 군데서 약간씩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자를 것 같다. 그거 임박했다 했더니만 시장이 그냥 주가 확 빠져 그냥 순간적으로 달러도 약해져. 그런데 뭐 다시 조금 지나서 말을 되돌렸죠. 뭐 장기물은 막 오히려 금리가 튀어버려. 단기물은 떨어져도 이러니까 아니 그럴 생각 없는데 하면서 이제 살짝 간보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또 이제 했으니 파월도 못 자를 것 같고 당장. 개인적으로는 못 자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수사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를 억제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파월을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장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파월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시장 금리의 상승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트럼프의 내심이 아닌가. 결국은 높은 고율의 관세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높아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결국은 금리 상승으로 연결이 될 터인데 이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트럼프 흔들기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파웰 흔들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이렇게 자료들도 그 뒤에 나오는 자료들도 보니까 아까 유 부장께서 얘기하신 달러가 여기서 조금 양방향으로 좀 열려 있다 하는 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우리 원화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원화가 왜 아래쪽 저 원화의 추가 절상 환율이 조금 더 밀릴 동력을 잘 찾기가 어렵다. 그 대목을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우리 국제 수지 데이터를 보면 가장 최신 데이터가 이제 지난 5월까지입니다. 5월 달에는 국제 수지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계속 자본이 상당폭 유출이 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훨씬 초과하는 투자 자금의 유출, 기업 및 개인의 직접 및 증권 투자 자금의 순유출이 계속 되어지면서 자금의 흐름의 측면에서 계속 아웃플로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파란색 기둥은 경상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경상수지는 여전히 빵빵한 흑자인데 네. 아래쪽에 오렌지색 선은 직접 및 증권 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내국인, 외국인을 합쳐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 있다는 이야기는 유출이라는 이야기고요. 잠깐만 2025 1월이니까 1, 2, 3, 4, 5 제일 오른쪽 막대기가 5월 달. 5월 달이 가장 최신 데이터. 오케이. 네. 4월까지 보시면 일방적으로 아래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4월까지는 예, 이런 부분들이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원화가 상당폭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었고 다만 이제 5월 달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달러도 상당폭 약세로 가. 뭐 거기에다가 미국의 무역 압박 관련해서 뭐 제2의 플라자 협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설도 나와. 거기에다가 수지까지 뒷받침이 됐습니다. 무역 수지가 큰 폭으로 확장이 되졌고 투자 자금 유출되던 상당폭 유출되던 투자 자금 유출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은 환율의 하락을 지원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앞으로 숫자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6월달, 7월달 숫자 한번 저 데이터를 확인해봐야 되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뒷받침했는 가장 큰 백그라운드의 무역 수지를 보시면은 6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은 90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가 흑자였습니다. 통관 기준으로. 최근 들어서는 보기 드물게 큰 폭의 흑자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시계열상에서는 최고치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이와 같은 무역 수지 흑자 부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프론트 로딩,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서 먼저 좀 밀어내기 밀어냈다. 수출들이 가능성. 상당폭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상당 부분 또는 일정 부분 맞는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프론트 로딩의 효과가 수출의 효과가 뒤쪽에는 반대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무역 수지가 또는 경상 수지가 계속 현재와 같은 호조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을 보면은 우리 증시의 화랑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금 유입이 지난 그 5월 달에는 상당 규모 대폭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입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질 않고요.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매 동향 등을 놓고 보면은 그리고 이와 같은 자본의 유입의 대부분이 뭐였냐면은 채권 자금입니다. 보시다시피 채권 자금이 최근에 뭐 월 평균 한 100억 불 가까이 계속 순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채권 자금은 아시다시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채권은?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채권 투자 자금은 뭐 몇십 bp 따먹으로 들어오는 자금인데 환위험을 다 노출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해서 들어오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은 환해지, 즉 현물로 달러를 사지만 나중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때를 대비해서 선물로 달러를 되파는 거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통상 이제 시장에서 추정컨대는 채권 투자 자금이 한 70% 내지 80%는 환해지를 하더라.
그래서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뭐 대신 이제 반대로 예. 주식은 그 반대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투자자금의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 같은 부분도 뭐 5월달, 6월달 같은 상황들이 앞으로 좀 지속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보신다. 특히 이제 뭐 말씀드렸던 그런 상당폭의 내외 금리 차이가 향후에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하기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상황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실은 최근에 금리를 못 내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금융 안정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과 또 다른 한편으로 결국 환율이라는 게 미국과의 상대 금리를 쳐다보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 채권은 그렇다 치고 주식으로는 이거 뭐 5천까지 코스피 5천까지 띄우겠다는데 정부에서 그거 믿고 들어와 줄만 하지 않나요? 외국인들? 이 최근의 동향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그 우리 주식에 대해서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이거 요새도 뭐 우리 때나 지금이랑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우리 한국의 증시 지수 방향성은 초장에 외국인들이 땡기느냐 확 미느냐에 따라서 방향 잡히고 그건 이제 따라서 기관하고 뭐 개인도 우아우아 하는데 외환시장은 어차피 또 NDF 애들 아니에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최근 한 1년만 놓고 보면은 네.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대 원화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 외국인 거래자들 NDF 매매 동향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당 지표가 사실은 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3개월 단위로 나중에 보여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프론트에 있는 현장에 있는 거래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계 거래자들의 매매 동향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여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대체로 최근 한 1년 동안에는 벌었다.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에 어게인스트 하면 터졌다. 그 앞에 한 1년 정도 동안은 여계가 뒷북을 많이 쳤습니다. 오호. 환율이 올라가면은 뒤늦게 샀다가 환율이 떨어지면은 뒤늦게 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즉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이지만 저 파란 막대기 여기가 순매도로 예, 달러 그렇습니다. 팔았으면은 환율 꺾였고 빨간 막대기 서면 환율이 올랐네. 자들이 예, 땡기면은 사면은 또 올랐네요. 그래서 지난해 연초부터 한번 봐보면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가 있는 막대기는 순매도를 나타내고요. 위로 가 있는 막대기는 순매수를 나타냅니다. 네. 여계 거래자들의 예.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 발표되는 지표 자체가 이제 매입 매도, 순매입액, 순매도액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보면은 환율이 올랐습니다. 오를 때 보시면은 막대기가 위로 쭉 가 있습니다. 지속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오르기 전에 확 잡아 당기놨네. 잡아 당겼습니다. 그 이후에 쭉 따라가면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떨어지는 직전 시점 정도 되면은 매도세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 한 8월, 9월 달에 환율이 상승을 시작했을 때 보시다시피 빨간 막대가 위로 크게 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 들면서는 환율이 추가 상승 시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추가 상승 시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보시면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파란색 거기다 대놓고 매도로 얘들은 돌아갔습니다. 팔고 그리고 있었구만.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난 4월 달에는 순매도 금액이 엄청 커졌습니다. 예. 결국 달러 대 원화환율의 하락을 강하게 드라이브로 했었죠. 그래요. 최근에 보시면은 6월 달 지표를 6월 달에 보시면은 또 뒤집어져 있습니다. 롱으로 돌았구나.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계 거래자들의 그게 결국 7월 들어서 환율이 이제 결국은 또 반등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역할설도 좀 돌던데 리포트야.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국민연금은 지난번에 출연을 해서 비슷한 네. 말씀을 드렸었는 것 같은데요. 네. 국민연금은 사실은 크게 봐서는 달러와 수요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지난 3월 달 그 저기 몇 페이지죠?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기 24페이지. 예. 3월 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금년도의 여유 자금 배분 그러니까 그 새로이 기금을 모으고 또는 자금을 회수했는 것들을 어떻게 배분을 할 건가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순증 금액을 보시면은 금년도에 대체로 한 60조 원 정도는 해외 투자 순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주식 쪽도 보니까 보시면은 순증 2025년도 여유자금 배분안을 보시면은 423800 주식에서 해외 순증이 423800 예 저게 4조 2,300억 4조 2,308 아닌데 42조 3,800억 42조 3,800억을 갖다가 800억을 해외 주식을 사고 순증할 거란 이야기. 해외 채권도 해외 채권도 8조는 산다. 3조 4천억 아래쪽에 순증이 3조 4천억 3조 4,600억을 산다. 산다. 저만큼 달러를 사야 되네. 예, 대체 투자도 뭐 15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받은 이자하고 배당 수입들이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을 다 감안을 하고 나면은 대체로 원화 가지고 달러를 사야 될 건 한 60조 원 정도 수준으로 대충 추산이 되집니다. 60조면 금년도에 우리 뭐 단순하게 옛날에 그냥 천 원 때려가지고 10억 불이 1조인데 600억 달러인데 최근에 환율로 하면은 뭐 한 400억 달러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정도 되겠죠. 400 몇십억 400억 달러 달러 정도 되는데 대충 한 달에 뭐 얼추 뭐한 30, 한 5억 달러. 한 5억 37억 뭐 그 정도 뭐 30, 달러 30 몇억 달러 30 몇억 달러 계속 배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래일 기준으로 20일 치면은 그러면 한 하루에 한 2억 달러 정도 하루에 한 2억 달러 가까이는 쭉 사야 된다는 얘기네. 쭉 사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 오르면은 예. 최근에 국민연금이 하는 모습은 한국은행인데 빌려다가 한국은행에서? 수합 거래를 통해서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통상 그거 몇 개월로 가요? 6개월 정도 6개월 가는 걸로 정도? 알려지고 그러면 있습니다. 말 되네. 작년 연말에 그때 한참 환율 1,500원 가나 마나 할 때 빌려서 한은이 금년도 수합을 했으니까 3월까지는 계속 수합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작년 매수를 10월에 이해를 작년 시켰고. 10월에 했으면 4월 돌아왔을 거고 그 연초에 했으면 6월 달에 돌아왔을 거고 그러네. 그러면 대충 말이 되네.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그 사는 거를 늦췄다가 네. 환율이 떨어지면서는 또 이제 이제는 사야 될 거는 당연히 시장에서 사고 거기에 더해서 밀어놨던 것도 사서 갚아야죠. 이제 한은에도 갚아야 되고. 사서 갚아야죠. 그러니까 야, 씨. 환율이 떨어지면은 사는 게 2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야. 결국은 미시적으로 보면은 환율 하락을 막는 그런 요인이고 상승도 일정 부분 뭐 최근에 이 전략적 해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환율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는 거를 밀어놓고 또는 환 해지를 매도 해지를 했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떨어지면은 살 게 훨씬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그러네요.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1380원 이하에서 하단 지지적을 굉장히 강하게 보였던 가장 큰 매수 주체는 국민연금이 아니었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 주머니를 놓고 보더라도 네. 지난 6월 달에 한 달 동안에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이 한 50억 달러 넘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명에 의하면은 운용 수익과 달러가 약세로 가서 달러 이외의 통화로 가진 그 외환 보유액의 외화 자산에 달러와 환산의 이익이 늘어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제 추산으로는 많아야 한 3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고요. 한 20억 달러 이상은 국민연금이 갚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그러네요.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수급 측면에서 계속 환율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 앞서서 행태를 보면은 예. 앞서서 모습 그 운용한 모습을 보면은 환율이 1,400원 뭐 중반 근처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략적 해지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은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환율에 대해서 그 환율의 변동성을 억제하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비중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여기 자산 배분 목표도 사실은 이와 같은 해외 그 투자 목표 수준의 그 나온 그런 결과인데 환율이 하락하면은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이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작아지죠. 작아지죠. 예. 그러면은 해외 투자 비중이 줄어들죠. 그만큼 그러면 투자 비중을 유지를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사러 나가야죠. 사야죠. 그럼 결국 환율이 떨어지면은 해외 투자 비중이 줄어드니까 사야 될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야 될 개연성이 많아지고 올라가면은 또 오히려 또 해외 투자 비중이 늘어나니까 살 게 줄어들겠죠. 결국 그거를 이제 이 연금 기금 계획과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연말 환율이 1,470원이었습니다. 예. 이 3월달 회의할 때 환율이 1,465원인가 그랬습니다. 대충 1,470원 지난해 연말하고 비슷합니다. 예. 현재 환율이 만약에 1,4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목표를 세웠을 때에 비해서는 사야 될 게 좀 있다. 늘어나 있죠. 기본적으로 1,460원, 70원에서 세웠던 계획보다가 현재 사야 될 게 좀 늘어나 있다. 실제로 살지 안 살지는 결국은 이제 그 해외 투자 목표에서도 버퍼가 있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만 4%, 4.5% 정도의 버퍼가 있습니다. 이 버퍼 안에서 운용을 하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떨어지면 사야 될 게 늘어나고 오케이. 올라가면 사야 될 게 줄어든다. 추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주임장님 한번 대충 이제 마무리합시다. 일부를.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위든 아래든 든든한 범프 역할을 하네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단도 막고 하단도 막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만 큰 흐름에서 봐서는 여전히 오르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을 받치는 힘보다는 하방을 받치는 힘이 위를 막는 힘보다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연금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야 되니까. 그 기본적으로 사야 되니까. 그 국민연금의 투자 자산이 늘어나는 동안에는 그리고 환율이 하락할 것 같으면은 좀 사줘야 되는 유인이 생긴다.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요걸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기서 다시 1,400원대로 올라서느냐 마느냐인데 1,400원대 올라서는 거를 갖다가 우리 증시 입장에서 뭐 요즘은 삼양식품만 해도 얼추 듣기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80%예요. 전체 매출에. 네, 그러면 이게 삼양식품도 환율 오르면 룰루랄라 할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안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우리 증시에 1,400원 이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환율을 당장 다음 주부터 아니면 8월이 될것 관세 부과도 8월 1일부터 한다 그랬고 중국하고 우리 90일 유예하자 했던 것도 날짜 세보니까 8월 10일 일요일이긴 합니다만 그 무렵이야. 그게 8월 초순쯤 가면은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든 뭔가 이렇게 되던데 올라갔을 때 우리 증시가 떨까요? 좋아할까요? 환율이 1,400원대 진입하면 느낌상. 1,400원대 진입하는 요인이 기본적으로 무역 갈등의 심화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투자 심리 측면에서 굉장히 악재가 되겠죠. 악재가 될 수 있고. 악재가 있죠. 환율만 놓고 보면은 뭐 수출 기업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달러 강세 따라가는 1,400원대 진입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반대로 이제 위험 회피 국면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가는 상황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부정적이죠. 그건 좀 거시기하다. 예.